여기는 갱코마루 대마도 해역 위급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을 뚫고 필사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저희 배를 무자비하게 들이받고 있습니다. 부디 즉시 구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차갑게 뱃머리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이윽고 쿠로다 관리관의 냉랭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현재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어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안전하게 철수해 주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정한 말에 제 가슴은 쿵 하고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비겁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굉음 하는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조타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시퍼런 쇠 파이프를 든 채 제 배갑판으로 거침없이 넘어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서치라이트 한 줄기가 짙은 어둠을 찢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는 3,000톤급 거대한 함정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맹렬히 돌진해 왔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쩌렁쩌렁 울리는 굳건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밤바다에 퍼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천구함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정선하십시오. 불응시에는 강력하게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일본이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린 그 바다를 한국이 단 20분 만에 지켜낸 그 운명적인 밤, 대마도 어민들이 자신들을 버린 조국 대신 태극기를 선택한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극적인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다 켄지, 대마도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이 중책을 맡은 지 벌써 18년이 흘렀고 제 인생의 30년은 오롯이 이 바다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소중한 어선 갱코마루를 제 몸처럼 아끼며 지켜왔고 20명 남짓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 바다에서 삶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정말 작은 섬입니다. 28,000명 남짓한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오직 어업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바다는 너무나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 우리의 황금어장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줄인 그물을 끊고 어장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수없이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책임감 없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수입은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희망을 잃고 섬을 떠났고 남은 건 저처럼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갱코마루에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날카롭게 때렸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19명의 조합원들이 각자의 배에 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토가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도 껄껄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조업합시다. 북쪽 어장으로 향합니다. 20척의 어선들이 일렬로 줄지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배들의 등불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엔진 소리가 넓은 바다를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1시간 후 저희는 익숙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 지난 30년간 우리 어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숙련된 손길로 그물을 바다 깊이 내렸습니다. 조합원들도 하나둘 그물을 펼치기 시작했고 활기찬 조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동쪽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수평선은 황홀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보아왔던 풍경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는 저를 키웠고 제 가족을 먹여 살렸으며 이제는 사랑스러운 손자들의 학비까지 책임져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레이더 화면에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거대한 물고기 떼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점들은 10개, 20개, 30개를 넘어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레이더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 화면을 툭툭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났습니다. 50개, 60개, 100개. 저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더를 확인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젊은 사토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합장님, 저도 보입니다. 저게 뭡니까? 나카무라의 격앙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장님, 수평선을 보십시오. 저는 그 말에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롭던 수평선이 마치 검은 먹물이라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짙은 구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동안 손끝의 떨림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쌍안경 렌즈 너머로 나타난 것은 바로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둔중한 저인망 어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배의 갑판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척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0척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선단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제 평생 동안 이처럼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광경은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배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평선 너머에서 솟아나오듯 나타났습니다. 이내 수평선 전체를 검게 뒤덮으며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저놈들이 우리 그물 쪽으로 옵니다. 어떡합니까? 도망쳐야 합니까? 저는 온몸에 힘을 주어 간신히 무전기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일단 그물을 거두십시오. 제 배 주변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마치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듯 우리의 20척 배를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거대한 저인망이 바다를 무지하게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물들이 하나둘씩 찢어지고 끊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의 생명줄이 맥없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어선 한 척이 제 갱코 마루 옆으로 바짝 붙어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그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10명 남짓한 선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쇠 파이프들이 섬뜩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고함치고 있었지만 그 외침 속에 담긴 노골적인 위협은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본 영해입니다. 당장 물러나시오.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웃듯 차가운 조소를 보냈습니다. 한 명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자신의 배난간을 꽝꽝꽝 하고 연이어 두드렸습니다. 그 쇠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명백한 폭력의 경고였습니다. 그 사이 조합원들의 배들도 하나둘씩 그들에 의해 포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의 배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조합장님, 그물이 전부 끊겼습니다. 오늘 조업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저희 3천만 엔짜리 그물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작 20척, 저들은 100척이 넘었습니다. 애초에 승패를 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긴급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길고 긴 신호음이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나가사키 해상보안부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를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마도 북서쪽 어장에 중국 불법 어선 100척 넘게 침입했습니다. 지금 저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시선을 보내주십시오. 수화기 넘어 당직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0척이요. 잠시만요.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붙든 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10분 동안에도 중국 어선들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욱 옥죄해왔습니다. 마침내 담당 관리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제야 겨우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다 조합장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순시선을 출동시키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조합원들에게 무전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오고 있습니다. 30분만 더 버팁시다. 저놈들과 절대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 희망은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욱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젊은 사토의 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왔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10맴 옴 그리고 3맴 쾅, 귓전을 찢을 듯한 둔탁한 충돌음이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토의 비명이 무전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합장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선체가 파손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놈들이 우리 배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당직자는 여전히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일본 순시선의 희미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의 그림자만이 바다를 검게 뒤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 앞으로 20분을,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더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3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든 채 수평선을 끊임없이 주시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쌍안경은 미끄러웠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파손된 배의 조타실이나 갑판 아래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는 거대한 저인망을 끌며 우리의 소중한 어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의 희미한 하얀 점 하나가 시야에 잡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로 쌍안경을 고쳐 잡았습니다. 점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었습니다. 왔다. 순시선이 오고 있다.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조합원들의 무전기에서 환호성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순시선은 점차 우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우리의 어선보다 겨우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는 마치 장난감처럼 왜소해 보였습니다. 순시선은 제겐코 마루 옆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갑판 위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사키 해상보안부 쿠로다 요시오 관리관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오니 잠시 대기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관님, 제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저놈들이 저희 그물을 다 끊고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쿠로다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이내 순시선 안으로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15분, 지독히도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우리를 겹겹이 포위한 채 위협적인 존재감을 과시했고 몇몇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심장을 죄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무거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관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잠시 후 쿠로다 관리관이 다시 순시선 갑판 위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습니다. 야마다 조합장님, 본청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쿠로다는 말을 더듬으며 불안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100척이 넘습니다. 저희 순시선은 한 척뿐이고 수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쿠로다는 망설이는 듯 무전기를 들고 본청과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청입니까? 현장 쿠로다입니다. 중국 어선 100여 척이 대마도 어선 20척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어선이 그물 파손 피해를 입었고 한 척은 선체 충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제 퇴거 지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전기에서 돌아온 답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쿠로다 관리관, 외교부와 협의 중이다. 물리적 충돌은 절대 금지한다. 중국 측에는 외교 경로로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어민들에게는 일단 철수를 권고하라. 저는 그 말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라니요? 이 상황에서 철수라니? 철수요? 지금 철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재차 제 귀를 의심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쿠로다 관리관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감히 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전기를 들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관리관님, 방금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철수하라고요? 지금 저희 보고 도망가라는 말입니까? 쿠로다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장님. 본청의 지시입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철수하면 이 여장을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어디서 고기를 잡고 살라는 말입니까? 쿠로다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단 철수하십시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분노에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관님, 저희는 30년간 이 여장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생계,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쿠로다는 제 외침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내 제 피해 순시선 조타실 안으로 마치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비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순시선은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순시선의 뱃머리가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관리관님, 어디 가십니까? 저희를 두고 가시는 겁니까? 저는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쿠로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작고 무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장님. 본청 지시입니다.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저는 광기가 어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순시선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속도를 올리며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얀 항적만이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항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들고 있던 무전기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조합원들의 무전기에서도 절망에 찬 비명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순시선이 도망갑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의 절망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시선은 점점 더 작아지며 멀어져 갔고 10분 후에는 아예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우리를 버리고 간 비겁한 흔적, 하얀 항적뿐이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자 중국 어선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순시선이 비겁하게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를 마음껏 유린해도 좋다는 듯 더욱 기세등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리고 더욱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에서 확성기를 들고 무언가를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 속에 담긴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토의 무전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조합장님, 저놈들이 또다시 우리 그물 쪽으로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카무라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합장님, 저희 도망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전기 들었지만 입안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초쯤 마치 영원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물을 거두십시오. 천천히, 후퇴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원들의 힘없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20척의 어선들이 느릿하게 마치 죽음의 행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또 뒤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아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사냥감을 쫓듯이 그들은 우리를 바다 위에서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타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고 제 몸을 지탱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0년 어부 생활 동안 이런 굴욕감과 절망감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20척에 불과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의 30년 어부 생활도, 우리의 삶도 모두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서서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붉게 물들던 하늘은 이내 어둠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6시 해는 수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바다는 심연의 어둠을 토해내듯 검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느릿하게 희망 없이 후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왔고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수많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사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합장님, 저놈들이 불을 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수많은 빗줄기들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내 확성기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어 외침과 함께 그들의 악마적인 웃음소리가 밤바다를 섬뜩하게 갈랐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도망갔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 어선 한 척이 또다시 사토의 배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50m, 30m, 10m 거리가 급속도로 좁혀지자 사토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조합장님, 부딪힙니다. 피해야 합니까? 저는 온 힘을 다해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속도를 올려라. 피하라.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명백한 충돌이었습니다. 사토의 비명이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합장님, 또 들이받았습니다. 선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겨우 쌍안경을 들어 사토의 배를 확인했습니다. 배의 옆면이 깊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 틈으로 검은 바닷물이 쉴 새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악에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중국 어선들도 우리에게 더욱 거칠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조합장님, 이쪽도 옵니다. 어떡합니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최고 속도로 후퇴하십시오. 흩어지지 마십시오. 함께 움직이시오. 20척의 배가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들은 배도 더 크고 엔진도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낡고 지친 어선이었고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날아왔습니다. 성광과 함께 쇳덩이 같은 것이 제 조타실 유리에 사납게 박혔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무언가가 날아왔고 이번에는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대어보니 끈적한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의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조합장님, 조타실 유리가 깨졌습니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피가 납니다. 조합장님, 저희 모두 죽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조타실 안에 계십시오.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자비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쇳덩이들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유리가 깨지고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타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규칙적이었던 진동은 불규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안한 소음을 내뿜었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엔진 온도가 급격히 치솟고 있었고 이내 빨간 경고등이 성광처럼 번쩍였습니다. 과열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굉음은 사라졌고 배는 거친 파도에 밀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엔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시 4번, 5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힘없이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겐코마루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배는 이제 더 이상 제 통제를 벗어나
거친 파도에 무작정 밀려다니는 표류하는 조각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제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합장님, 지금 저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이라도 도망가십시오. 조합장님, 그건 명령입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충성심에 제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어선 한 척이 마치 먹이를 덮치려는 맹수처럼 제 배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0맴, 20맴, 10맴. 거리가 좁혀질수록 갑판 위에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섬뜩하게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 도끼, 그리고 날카로운 갈고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내 그들이 긴 밧줄이 달린 갈고리를 던졌습니다. 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배낭간에 갈고리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고 겐코 마루는 그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타실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중국 선원 한 명이 거침없이 제 배 갑판으로 뛰어넘어왔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조타실 문을 꽝꽝꽝꽝 하고 사납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잠갔지만 낡고 얇은 나무 문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의 30년 어부 생활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겐코 마루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물려주시던 날 제 손을 굳게 잡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선명했습니다. 켄지, 이 배를 잘 지켜라. 이게 우리 집안 3대째 생명줄이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랑스러운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배 태워주세요. 그 천진난만한 외침에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비참한 예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꽝꽝꽝꽝. 문을 부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조합원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절망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을 갈라버리는 거대한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웅, 깊고 묵직하며 강력한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어선들의 조잡하고 위협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빛은 정확히 우리 배를 두드리던 중국 어선들을 비추었고 문을 두드리던 선원은 섬뜩한 빛에 놀라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 압도적인 빛의 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확성기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천구함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정선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그리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흥분과 감격에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한국 해경이라니. 저는 조타실 창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그 거대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가렸지만 그 틈새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선체 하나가 마치 바다의 신이라도 되는 양파도를 가르며 맹렬히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 일본 순시선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어선의 10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위용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선체 위에는 붉고 푸른 삼색의 태극기가 밤바람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다시 한번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깊고 묵직한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배 옆에 바짝 붙어있던 중국 어선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 있던 선원은 갈고리를 내팽개치고는 허둥지둥 제 배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중국 어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거침없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100맴, 50맴, 30맴, 그리고 제 배 옆에 웅장하게 멈춰섰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선체 높이는 우리 어선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갑판 위에는 제복을 입고 헬멧을 쓴 대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갈아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천구함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아 출동했습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정선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겨우 버튼을 누르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는 대마도 어선 겐코 마루입니다. 들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전기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겐코 마루, 수신 양호합니다. 다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상자 몇 명이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깨를 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의무관을 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황을 처리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믿음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목은 매어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제 찾아온 기적 같은 안도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한국 함정의 그림자 뒤편에서 6척의 작은 배들이 마치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고속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아니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각 단정에는 5명의 대원들이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중국 어선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해 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들의 기세에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사방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고속단정들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 척을 순식간에 따라잡더니 앞을 가로막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단호한 정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어선은 필사적으로 멈추지 않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함정에서 굉음과 함께 엄청난 물줄기가 발사되었습니다. 강력한 물대포였습니다.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는 중국 어선의 조타실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화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조타실 안에 있던 선원들이 갑판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배는 그제야 마지못해 멈춰섰습니다. 고속단정이 즉시 옆에 붙었고 대원들은 숙련된 솜씨로 로프를 타고 민첩하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순식간에 갑판 위에 엎드려 제압당했고 그들의 손은 단단히 뒤로 묶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이 30분 동안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은 단 3분 만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속단정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중국 어선들을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그들을 따라잡아 포위하고 제압했습니다. 물대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사되었고 저항하는 배마다 조타실이 박살났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힘과 신속한 작전은 중국 어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30분 100척이 넘던 중국 어선들 중 10여 척이 결국 한국 해경에 납포되었습니다. 나머지 어선들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국 함정 위에서는 헬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헬기는 도망가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고속단정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맹렬히 추격해 나갔습니다. 저는 조타실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따뜻한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고속단정 한 척이 제겐코 마루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배에 바짝 붙이자 대원 2명이 민첩하게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구급 의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는 조타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대원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치신 곳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피가 말라붙어 있던 어깨를 그에게 내보였습니다. 대원은 작은 소독약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발랐습니다. 조금 따가울 겁니다. 그의 말처럼 따가웠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원은 능숙한 솜씨로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닙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진심 어린 인사에 대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다른 배들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속단정은 사토의 배로, 나카무라의 배로,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의 배로 차례차례 이동했습니다. 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한국 함정이 제겐코 마루 옆으로 위풍당당하게 다가왔습니다. 함정의 갑판 위에는 한 남자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그는 제복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겐코 마루, 야마다 조합장님, 들리십니까? 저도 모르게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판에 서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남자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천구함 함장 강민수입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불법 어선 13척을 납포했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추가 피해는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감격에 복받쳐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함장님 덕분에 저희 모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제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합장님 배의 엔진이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까지 예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함장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굵고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대원들이 능숙하게 밧줄을 제 배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내 한국 함정은 겐코 마루를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가 움직였습니다. 표류가 멈추고 잃었던 방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0척의 어선이 모두 무사히 모여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갑판 위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함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선체, 깨끗하고 하얀 페인트, 그리고 밤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어부로서 일본을 위해 일했고 일본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를 구원해준 것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함정은 저희 겐코마루를 비롯한 모든 어선들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조타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바다 위를 지켜보았습니다. 고속단정들은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마치 예리한 눈처럼 도주선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고속단정들은 그 지시에 따라 맹렬히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협동의 결정체였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빈틈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한국 해경 대원들의 교신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1번 단정, 목표 포착, 북동쪽 3km 지점. 2번 단정, 추격 중. 3분 내에 따라잡겠습니다. 헬기, 서쪽 도주선 2척 확인. 좌표 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급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였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이번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 한 척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내 물대포가 발사되었고 조타실이 박살나며 배가 멈춰섰습니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배에 올라가 선원들을 제압하고 배를 납포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한국 함정이 이 바다에 도착한 지 불과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을 20분 만에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저는 제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30분 만에 도망쳤지만 한국은 20분 만에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입니다. 무전기에서 강민수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전 단정, 복귀하십시오. 작전 종료한다. 고속단정들이 모두 임무를 완수하고 한국 함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납포된 중국 어선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13척!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전사들이 가져온 거대한 전리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조합원들도 모두 갑판 위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토였습니다. 나카무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역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함정 갑판 위에서 대원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손을 흔들어 그들의 노고에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수평선에 또다시 희미한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순시선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순시선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한국 함정 옆에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대한 한국 함정 옆에서는 그저 장난감처럼 왜소해 보였습니다. 쿠로다 관리관이 순시선 갑판 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한국 해경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수요? 강민수 함장이 확성기를 들고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의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불법 어선 13척 납포 완료했습니다. 인계 준비하겠습니다. 쿠로다는 다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납포 어선 인계받겠습니다. 저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쿠로다 관리관. 제 이름이 불리자 쿠로다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야마다 조합장.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인수라니요. 당신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쿠로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본청의 지시였고 본청의 지시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비겁한 변명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본청 지시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도망갔습니다. 이제 와서 이 결과물을 인수하겠다고요? 쿠로다는 제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도 모두 무전기를 켰습니다. 사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카무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건 한국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쿠로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납포 어선은 인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민 여러분의 안전은 저희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쿠로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리관님, 납포 어선 인계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쿠로다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작았습니다. 한국 대원들이 납포된 중국 어선들을 일본 순시선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밧줄을 연결하고 13척의 배를 모두 일본 순시선에 넘겨주었습니다. 쿠로다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준비된 서류에 힘없이 서명했습니다. 강민수 함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야마다 조합장님, 엔진 수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엔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심한 과열로 멈춘 것이었기에 시간을 두고 시키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1시간쯤 시키면 다시 걸릴 것 같습니다. 제 대답에 강민수 함장은 흔쾌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하겠습니다. 조합장님과 어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귀향하실 때까지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엔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자 덜컹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정상적인 엔진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전으로 강민수 함장에게 알렸습니다. 함장님, 엔진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귀향하십시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20척의 어선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거대한 한국 함정은 든든하게 우리 뒤에서 따라왔고 고속단정들은 양옆을 호위하며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더없이 완벽하고 웅장한 호위였습니다. 저는 조타실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를 유유히 움직이는 한국 함정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밤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 그 붉고 푸른 삼색의 깃발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의 항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대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밤 8시, 항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파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토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고 나카무라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려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아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한국 함정은 너무 거대해서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항구 밖에 웅장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고속단정이 다가와 강민수 함장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조합장님.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일본도 못한 일을 함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민들은 모두 같지요. 조합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명 모두 강민수 함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수 함장은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에 당황한 듯 몸둘바를 몰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십시오. 저는 주머니를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함장님,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대마도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최고의 회와 술로 대접하겠습니다. 강민수 함장은 명함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장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고속단정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도 눈물 섞인 미소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고속단정은 출발하여 한국 함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내 한국 함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부산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함정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에 비친 태극기는 하얗게 빛나며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나 국적이 아니라 그 땅의 국민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항구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의 웅장한 모습, 강민수 함장의 굳건한 눈빛, 그리고 밤바다 위에서 희망처럼 휘날리던 태극기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항구에는 이미 조합원들이 모여 새로운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우리의 생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사토가 저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조합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다들 괜찮은가? 네, 함장님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그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20척의 배들, 그중 사토의 배선미에는 낯선 깃발 하나가 일장기와 함께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나카무라의 배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20척의 배 중 무려 5척이 일장기와 나란히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30년 어부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토에게 물었습니다. 사토, 도대체 왜 태극기를 달고 있는 건가? 사토는 진지하고 확고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지켜준 건 한국이니까요. 일본은 저희를 버렸지만 한국은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하러 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입니다. 나카무라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태극기를 달고 조업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일부 배에는 서툰 손글씨로 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또 다른 배에는 진심을 담은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가 낡은 끈에 묶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갱코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배창고 한 구석을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부산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사두었던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 비닐에 깨끗하게 쌓여있던 태극기가 그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꺼내 배의 깃대에 매달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어오자 태극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고 푸른 문양과 흰색 바탕이 어우러져 밤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겨우 참아왔던 눈물이 보물 터지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이 제 배 주변으로 모여들어 제 깃대에 달린 태극기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조합장님도 다셨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과 새로운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공포와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20척의 어선이 일제히 출항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6척의 배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달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조타실에서 뒤를 돌아보니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이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조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아나운서가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불법 어선단과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이 늦어진 사이 한국 해경이 출동하여 상황을 성공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한국 함정과 강력한 물대포의 위용이 비쳤고, 이어서 제가 강민수 함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한국 해경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말없이 창밖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과 49.5km 떨어져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먼 타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해경의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부산항 부두에는 그날 밤 우리를 지켜주었던 거대한 삼천구함이 웅장한 유용을 자랑하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밤에는 빗속에서 보았지만 낮에 보니 그 거대함과 하얗게 빛나는 선체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민수 함장님은 저희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함정 내부를 직접 안내해주며 최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순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함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왜 일본에는 이런 훌륭한 배가 없습니까? 강민수 함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들 능력이야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 생각하여 이런 배를 만들었고, 일본은 아직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군요. 저는 그 말에 뼈저리게 아픈 진실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자국 어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외교적인 체면을, 국민의 삶보다